식약, 동원.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히포크라테스가 2000년 전에 한 말이다. 비슷한 시기에도 동양에서도 식약, 동원이라고 하여 음식과 약은 같다고 보았다. 이런 인식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21세기 획기적인 약은 음식이다. 환자에게 약물보다 더 효과를 지니는 것이 음식이다. 등의 표현이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적 석학들이 질병의 치료에 있어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음식이 약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한 사람이 하루에 섭취하는 음식물의 총량은 평균 1000g이다. 삼시세끼 챙겨 먹는 밥과 반찬, 간식, 차, 매일 1kg이 넘는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 문제는 음식물을 통해 영양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생명활동을 방해하는 독소도 들어온다. 근래에는 독소만 가득한 음식도 있다. 암 진단을 받자마자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암이 생긴 것이라는 것을. 원인을 알았으니 치료법도 분명하다. 음식부터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암 진단을 받은 다음 날부터 음식 관리를 시작했다. 가공식품과 정크푸드를 끊고 과일과 채소, 현미와 잡곡으로 바꿨다. 동시에 음식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식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2008년 광우병 파동이 나라를 뒤흔들었다.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며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다. 광우병은 소가 갑자기 날뛰다 일어나지 못하는 그대로 소가 미치는 질병으로 1986년에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유럽과 미국으로 번지며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오랜 연구 끝에 과학자들이 원인을 밝혀냈다. 양의 뼈를 갈아 만든 사료를 먹인 것이다. 동물은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음식에 맞게 몸의 구조와 생리가 형성되고 작용한다. 초식동물인 소는 몸의 구조와 기능이 초식에 맞게 만들어져 있다. 그런 소에게 육식 사료를 주니 광우병이 생긴 것이다. 진화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과일과 열매, 채소를 먹고 살았다. 세계적인 영양학자 더글라스 그라함 박사는 싼 음식, 죽은 음식에서 인간의 신체 구조가 육식 동물과 달리 채식에 적합하게 진화했다는 것을 설명했다. 지하의 구조, 엄지손가락, 대장의 형태와 길이, 소와 효소 등 과일과 채소를 먹기에 적합하게 진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오늘날의 사람들은 육식을 한다. 육류와 육가공품, 우유와 유제품, 계란 등 동물성 식품을 섭취한다. 그러니 어찌 탈이 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광우병에서 보듯 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 자연 식물식을 하겠다. 음식 관리를 시작하면서 나는 그렇게 선언했다. 결심을 하고 나서 실행에 옮겼다. 냉장고에서 삼겹살, 생선, 햄, 우유 등 동물성 식품은 꺼내 버렸다. 식용유를 비롯해 각종 기름과 밀가루도 버렸다. 치킨도 보쌈도 족발도 다 끊었다. 외식도 가능한 한 하지 않았다. 단순히 몇 가지 음식을 먹고 끊고 한 것이 아니었다. 평생을 이어오던 식습관 자체를 바꾼 것이다. 식생활의 파라다임을 바꾼 것이다. 경계 대상 1호 지방. 숯불에 구워 먹는 삼겹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다. 나도 삼겹살을 좋아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먹고 마신 것을 설거지할 때면 평소보다 몇 배 힘들었다는 것이다. 눌러붙은 기름 때문이다. 고기를 구울 때 나온 포화 지방이 팬과 그릇에 눌러붙어 잘 닦이지 않는 것이다.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고기를 먹으면 고기 지방이 몸속에서도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을. 수채구멍에 둘러붙은 기름 삐꺼기가 문제를 일으키듯 혈류에 방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로망으로 즐기던 삼겹살, 그것이 내 몸을 망친 것이다. 전문가들의 설명을 찾아보니 골드웰 에셀스티인의 경우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에 따르면 우리가 먹는 동물성 기름은 혈관을 통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혈관벽에 달라붙는다. 섭취량이 적당하고 섬유질을 함께 먹으면 씻겨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축적이 되고 굳어진다. 그것을 플라크라고 한다. 플라크가 많아지면 혈류에 지장이 생긴다. 고혈당도 그런 질환 중 하나다. 혈액으로 유입된 당분은 세포로 전달돼야 한다. 그래야 그 당을 원료로 세포가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혈액 속에 지방이 너무 많으면 당분이 혈액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소화된 당분은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니 혈당이 증가하는 것이다. 과다한 지방은 세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세포막은 지방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세포막과 맞지 않는 지방이나 과다한 지방은 세포막에 들러붙어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대사 폐기물이 세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 그 결과 세포가 기능장애를 일으킨다. 내 몸에 생긴 암 또한 결국은 지방 때문이다. 고혈압,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등 종합검진에서 지적된 증상도 지방이 원인이다. 관리를 시작한 뒤 나타난 변화를 감안하면 탈모와 시력 감퇴, 각질 무좀 등 노화 현상으로 여겨졌던 각종 질환도 과다한 지방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무조건 끊을 수는 없다. 지방 또한 탄수화물, 단백질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3대 영양소다. 세포막의 재료가 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이다. 나는 지방을 경계 대상 1호로 삼았다. 가장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동물성 지방은 완전히 배제했다. 기름 자체는 물론 기름으로 만든 어떤 음식도 먹지 않았다. 식물성 기름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과일과 채소, 견과류로 대신했다. 식물에도 지방이 함유되어 있고 견과류에는 많은 양이 들어있다. 견과류도 양을 제한했다. 하루에 20g, 소포장 한 봉만 먹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넘치면 오히려 나쁘다고 판단했다. 나는 그렇게 철저히 관리했다. 빈틈을 허용하지 않았다. 암을 극복하고 내 몸을 살리기 위한 음식 관리, 그 시작이 지방에 대한 관리였다. 달콤함의 유혹을 떨쳐내다. 한국에서 생활한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가장 많이 사가는 한국 상품이 믹스 커피라고 한다. 간편하고 맛이 좋다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많이 마셨다. 식사를 하고 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며 입이 마를 때 한 잔씩 타서 마시곤 했다. 설탕이 들어가 몸에 해롭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상관없다고 여겼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알았다. 그것이 나의 몸을 갉아먹었다는 것을. 설탕이 몸에 나쁘다는 것은 상식이다. 암에는 치명적이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쓴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는 가공된 설탕을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 맹독이라 부른다. 화학자 라이너스 폴링 박사도 설탕은 식단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런 설탕을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있다. 설탕과 비례해 증가한 것이 비만 인구와 질병이다. 70년대만 해도 비만인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다. 지방이 그렇듯 당분도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다. 하지만 지방이 다 같은 지방이 아니듯 당분도 다 같은 당분이 아니다. 과일이나 채소에 함유된 천연당은 수많은 영양소와 함께 들어있다. 섬유소는 당분의 빠른 흡수를 막아주고 각종 미네랄은 당분이 유익하게 작용하도록 도와준다.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가 되지 않는다. 반면 설탕은 당분만 추출해 정제한 것이다. 다른 영양소는 제거했기 때문에 상호 보완 작용을 기대할 수 없다. 빠르게 혈당을 높이는 등 부정적인 효과만 나타낸다. 액상과당, 사카린, 아스파탐, 스크랄로스 등 대체품으로 확산된 인공 감미료도 그러하다. 그래서 나는 음식에서 설탕을 배제했다. 믹스커피는 물론 가공식품을 끊었다.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내게는 이겨내지 못하면 암에서 지고 만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굿바이 라면, 굿바이 밀가루. 고등학생 때부터 라면을 많이 먹었다. 결혼한 뒤에도 라면에 대한 사랑은 식지 않았다. 밀가루 음식은 다 좋아했었다. 라면이 몸에 해롭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다. 그래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라면을 떠올렸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밀가루, 특히 정제된 흰 밀가루는 우리 몸에 설탕과 비슷하게 작용한다. 밀가루에 함유된 글루텐이라는 물질은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또 다른 함유 물질인 렉틴은 몸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더 좋지 않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방부제 등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소는 더해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영양소는 다 파괴된다. 음식 치유를 시작하면서 나는 라면은 물론 모든 밀가루 음식을 끊었다. 밥보다 더 즐기던 것이라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다. 내 몸에 암을 만든 원수라 생각하고 이를 악물었다. 떠난 애인을 잊기 위해 새로운 애인이 필요하다. 나는 밀가루 음식에 대한 미련을 떨치기 위해 대용품을 찾았다. 두부로 만든 두부면과 현미국수가 그것이다. 라면이 생각나면 두부면을 끓였고 국수가 먹고 싶으면 현미국수를 삶았다. 전이나 수제비는 미숫가루나 귀리가루를 이용했다. 스프나 고명 또한 과채로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재료가 다르니 예전의 라면 맛, 국수 맛과는 차이가 났다. 그래도 갈증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친구와 연애를 시작했고 옛 애인에게는 작별을 고했다. 소의 젖이 내 몸에 이로울까? 우유는 독이 들어있는 스프다.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대다수 질병의 원인이 유제품이다. 오랜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결과라며 많은 학자들이 우유의 유해성을 얘기한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 주장을 펼치는 학자도 있다. 같은 우유를 두고 하는 말인데 매우 다르다. 진화론에 따르면 모든 생명은 번식과 유전을 특성으로 한다. 선대로부터 유전인자를 물려받아 종족의 특성을 유지하고 그것을 후대에 전해준다. 그 통로가 탯줄이다. 태아가 잉태되면 모체의 영양과 유전인자가 탯줄을 통해 태아에게 전해진다. 태아가 출생하면 통로가 모유로 바뀐다. 출생 후 일정 기간 아이는 모유를 통해 영양과 유전인자를 공급받으며 독립된 인격체가 된다.
제나 마츠오카에 의하면 그의 면역의 힘에서 이렇게 말한다. 신생아의 미생물 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경로는 모유라고 한다. 모유에는 어머니의 질과 장에서 온 미생물까지 함유되어 있으며 이 미생물이 이후의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고 성인기 때도 감지할 수 있는 족적을 남긴다고 한다. 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소는 우유를 통해 소의 영양과 유전 물질을 송아지에게 주고 송아지는 우유를 먹으며 소로서의 특성을 갖게 된다. 그런 우유를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소의 영양과 유전 물질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야생동물 중 다른 동물의 젖을 먹는 동물은 없다고 한다. 사람만이 소젖, 양젖을 먹는데 그게 이로울까? 유아나 소아에게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 중 흔한 것이 우유 알레르기라고 한다. 알레르기는 우리 몸이 특정 대상을 유해한 것으로 판단해 나타내는 과민 반응이다. 그러니 태아의 몸이 우유를 거부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인도의 간디가 어쩌다 우유를 먹게 되면 명상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 이 또한 같은 원리일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나는 우유와 유제품을 금지하기로 했다. 쓰레기 음식, 정크푸드, 햄버거, 치킨, 라면, 피자, 감자튀김, 햄, 소세지. 패스트푸드라 불린 이런 음식들이 언젠가부터 정크푸드로 불리고 있다. 이런 것들은 높은 열량으로 단기적으로는 많은 에너지를 주지만 영양가가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몸이 망가지며 고혈압, 심장병 등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에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먹어봐야 포만감은 없고 살만 찌는 실속이 없는 음식이라고 한다. 정크푸드가 말 그대로 쓰레기 음식이라는 것은 음식에 대해 연구한 전문가라면 누구나 강조한다. 암의 스위치를 꺼라의 저자 레이먼드 프랜시스는 마트를 질병을 파는 가게라 부르며 카트 안에 암을 포함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담고 소중한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우울해진다고 말한다. 로리 프리드먼과 킴 바누이는 스키니 비치라는 책에서 이들 식품을 화약 쓰레기의 대공습이라 표현한다. 전문가들의 언급까지 거론하지 않아도 정크푸드가 몸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로 계속 먹는다. 나도 그러했다. 어려서부터 라면을 먹었다. 음식 치유를 시작한 이후 나는 정크푸드를 끊었다. 라면, 치킨, 햄버거 같은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침은 과일과 채소로 사과 하나, 토마토 하나, 그리고 제철 과일 한두 개에 5가지 채소를 섞어 만든 샐러드 한 대접. 매일 아침 먹는 나의 메뉴다. 사과는 하루에 1개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골고루 가지고 있다. 치매와 당뇨병 예방에서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까지 효능도 다양하다. 토마토는 세계 10대 푸드로 꼽히는 건강식품이다. 토마토의 많은 라이코펜 성분은 전립선암에 특히 좋다고 한다. 가열하면 흡수율이 좋아진다고 한다. 그 외 참외, 딸기, 복숭아, 단감 등 그때그때 제철 과일 중에 한두 개씩 선택한다. 샐러드는 양배추, 양상추, 양파, 당근, 비트, 샐러리, 시금치, 부추 같은 엽채류를 더해 만든다. 이렇게 나는 매일 아침 샐러드를 먹는다. 예전에 나는 한국인은 밥심이라며 아침밥을 챙겨 먹었다.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하루가 거뜬하다고 믿었다. 1년, 2년도 아니고 평생 그렇게 살았다. 그런 내가 아침밥을 끊고 과일과 채소만 먹는다는 것은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다. 과일은 맛이 있어 덜했지만 샐러드는 맞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허기였다. 먹어도 그때뿐 허기가 느껴졌다. 변화는 고통을 수반한다. 내가 신봉하는 생활신조 중 하나다. 힘이 들고 의구심이 일 때마다 나는 그 신조를 떠올렸다. 열흘 지나자 변화가 드러났다. 살이 빠진 것이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보름쯤 지나자 몸의 곳곳에서 변화가 감지되었다. 탈모가 멈추고 잔털이 돋아났다. 피부가 좋아졌다. 시력이 개선되고 발 뒤꿈치 각질도 사라졌다. 설사나 배탈이 사라졌다. 이런 변화가 아침 식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식습관 전반의 변화와 운동관리, 재반 활동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일 것이다. 그래도 나는 아침 식사의 샐러드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일상의 변화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조식, 현미 잡곡밥, 거무스름한 현미밥에 귀리수수, 서리태, 강낭콩 등이 섞여 있다. 텁텁하다. 하얀 쌀밥을 먹을 때의 식감은 없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맛을 즐기고 있다. 그렇게 계속 먹다 보니 느낌이 좋아졌다. 현미는 수확한 벼를 탈곡한 후 왕겨만 벗겨낸 쌀이다. 껍질만 벗겼기 때문에 속껍질 쌀겨층과 씨눈, 배젓, 흰 알갱이가 남아있다. 그러므로 벽씨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씨앗이다. 반면 백미는 현미에서 속껍질과 씨눈을 깎아내고 흰 알갱이만 남긴 것이다. 그래서 잡티 하나 없이 부드럽다. 하지만 온도와 습도, 햇빛을 맞춰줘도 현미처럼 싹을 틔우지 못하고 썩어버린다. 영양적으로도 현미는 완전 식품에 가깝다. 선택은 분명했다. 먹기에 불편해도 현미밥을 먹을 수밖에 없다. 매일 그렇게 먹으니 입맛이 변했다. 처음에는 껄끄럽지만 씹을수록 진한 맛이 배어나왔다. 밥에는 반찬이 따른다. 밥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반찬도 바꾸어야 한다. 나의 반찬은 대부분 김치와 나물이었다. 특히 이곳 영월은 나물의 고장이다. 해조류도 이용했다. 김과 미역을 비롯해 톳, 쇠미, 역, 쌈다시마, 꼬시래기처럼 여러 가지를 선택했다. 반찬 중에도 끼니 때마다 빼놓지 않은 것이 마늘이다. 수학절에 밭에서 직접 사다가 장아찌를 만들고 1년 내내 먹었다. 항암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이라 사과, 토마토와 더불어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 양을 줄이고 시간을 늘리다. 우리 집 식탁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태블릿 PC가 그것이다. 유튜브나 KMOOC를 실행해 듣고 싶은 강연을 찾아 들었다. 과일과 채소를 먹는 아침에도 현미 채식을 하는 점심과 저녁에도 식사 시간이 1시간쯤 된다. 소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길게 늘린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식사 시간이 지루했다. 의식적으로 씹는 것도 신경 쓰이고 불편했다. 그래서 강연 청취를 하면서 식사를 하게 된 것이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다. 음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장에서 소화를 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 내 몸은 지금 암과 싸우고 있다.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 집중해야 한다. 소화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암과의 싸움이 힘들어진다. 그러니 입안에서 오래 씹어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그런 생각에서 나는 먹는 양을 줄이고 먹는 시간을 늘렸다. 입에서 오래 씹어 위장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강연 청취다. 예상은 적중했다. 강연에 집중하니 식사 시간이 자연히 길게 되었다. 오래 씹으니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졌다. 그런 경험을 통해 나는 다음과 같은 포만감의 법칙을 알게 되었다. 포만감은 먹는 양뿐 아니라 먹는 시간에도 비례한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다. 이글이글 떠오르는 숯불이 위에 속살을 얹고 등심이나 목살을 올린다. 이러한 것은 고기를 즐기는 사람들의 로망이다. 나도 그 로망을 쫓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것이 로망도 아니고 낙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스스로 몸을 망치는 자해 행위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얻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음식을 불에 익혀 먹는다는 것이다. 음식에 열을 가하면 자연에서 생산된 상태와는 다른 음식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조리할 때 사용되는 음식 첨가물은 대부분 화학물질이다.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특히 육류나 생선을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단백질 반응을 일으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발암성 물질을 생성한다. 고깃집이 숯불에 떨어질 때도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는 발암 물질이 발생하게 된다. 최대한 생식으로 조리는 최소한으로. 음식 관리를 시작하면서 나는 그렇게 원칙을 세웠다. 아침에 먹는 과일과 채소는 일체가 생식이었다. 현미밥을 먹을 때도 반찬은 생채로 만들었다. 양념에도 화학조미료나 첨가물질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식을 하자 변화가 나타났다. 속이 편해졌다. 생식 위주로 음식을 바꾸자 더부룩한 증상이 말끔히 사라졌다. 변의 모양도 아이들처럼 바나나 형태로 나왔다. 지금까지 한 번의 변비도 설사도 없다. 살아있는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니 효소와 유익균이 그대로 유입되고 그들이 장에 흡수되어 활동함으로써 나타난 변화였다. 유기 농산물을 애용하다. 사람의 몸은 천기와 지기를 받아 생명활동을 한다. 오늘날의 여건과 환경은 이러한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등으로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힘들고 햇빛 쬐는 것도 어렵다. 땅은 농약과 화학 비료의 사용으로 토양 미생물이 사라져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 음식을 통해 지기를 섭취하기가 어렵다. 상황이 이러하니 과일이라고 다 같은 과일이 아니고 채소라고 다 같은 채소가 아니다. 20년 전 농업 관련 기관에서 근무할 때 한살림이라는 단체의 생산자 회원들을 취재한 경험이 있다. 가톨릭의 생명사상을 바탕으로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분들이었다. 지금이야 유기농 식품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고 생산과 소비도 활성화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유기농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다. 취재는 취재였고 생활은 생활이었다. 나는 여전히 먹던 그대로 먹었다. 그렇게 20년이 지난 뒤 나는 한살림을 떠올렸다. 나는 인터넷을 뒤져 한살림을 찾아 활동 내용을 살펴보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나는 휴대폰에 앱을 깔아 매주 정기적으로 주문한다. 과일과 채소와 곡물 등 최대한 한살림을 이용했다. 햇볕이 잘 드는 우리 집 베란다에는 채소 화분이 놓여 있다. 상추 등 엽재료를 키우고 있다. 싱크대 옆에 놓아둔 빈 김치통 안에는 콩나물이 자라고 있다. 내가 직접 기르는 것이다. 유기농 식품을 먹다 보니 욕심이 생겼다. 이왕이면 길러 먹자는 것이다. 농약 없이 내 손으로 기르는 것이다. 가까운 곳에 텃밭이나 주말 농장을 가꾸는 것도 생각했지만
음식 관리와 운동 관리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졌다. 하루가 다르게 올라오는 상추나 콩나물을 보면 마음이 푸근해졌다. 흙냄새를 맡는 것도 좋았다. 마음이 답답하고 심란할 때면 상추에 물을 주거나 이파리를 다듬으며 흙을 만지고 냄새를 맡았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렇게 1년 3개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몸과 마음이 거듭났다. 살이 빠졌다고요? 관리를 시작하고 보름 지난 뒤부터 사람들이 말랐다고 이야기를 한다. 암 진단을 받은 뒤에도 나는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냥 몸 관리하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내가 말랐다고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말을 하기도 한다. 나는 그런 반응이 좋았다. 따지고 보면 내가 먹는 것이 적은 양이 아니다. 그런데도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살이 빠졌다는 것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장기가 간이다. 간은 외부에서 들어온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대사해서 소변이나 땀즙을 통해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간도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다. 과다한 독성 물질이 유입되면 과부하가 걸린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독소는 복부나 피하지방 속에 보관한다. 혈관이나 심장에 보관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곳을 택하는 것이다. 다음날 새로 유입되는 독소가 없으면 보관한 독소를 처리하지만 또다시 과다 유입되는 경우에는 독소가 쌓이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살이다. 살이 찌면 제일 먼저 아랫배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살이 쪘다는 것은 몸속에 독소가 쌓였다는 것이다. 살이 빠졌다는 것은 독이 빠졌다는 것이다. 살이 빠지자, 아니 독이 빠지자 달라진 것은 체중뿐이 아니다. 피부도 좋아진다. 하루 12시간씩 단식하다. 사람에게는 생체시계라는 것이 있다. 지구가 자전하며 생기는 낮과 밤의 하루 주기에 맞춰 생물체의 생리대사와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이 조절된다. 시모 벤저 교수팀에 의해 생체시계 유전자의 존재가 확인된 이후 관련 연구가 활발해져 제프리 홀 미국 메인 대학 교수를 비롯한 3인의 공동 연구자에 의해 메커니즘이 밝혀졌다. 그 공로로 3인의 연구자는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쓴 하비 다이아몬드는 음식의 대사작용에도 생체 주기가 있다고 한다. 그게 3개 주기로 나누는데 섭취 주기, 낮 12시에서 오후 8시, 음식을 먹는 시간, 동화 주기, 오후 8시에서 새벽 4시, 먹은 음식을 흡수하는 시간, 배출 주기, 새벽 4시에서 낮 12시,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간, 이 3가지가 그것이다. 이 주기에 맞춰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배출해야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 밤에 해당되는 동화 주기는 낮에 섭취한 영양소로 몸에 필요한 에너지와 호르몬을 만드는 시간이다. 또 고장난 세포를 수리하고 부족한 것을 충전하는 시간이다. 그러니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몸을 편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밤에 활동이 늘어나면서 야간 음식 섭취가 늘어났다. 같은 음식이라도 밤에 먹으면 더 쉽게 살이 찐다. 밤에 섭취한 칼로리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이다. 야식은 또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식도염이나 위장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
오늘날 한국인의 35%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고 한다. 야식이 원인이다. 야식이 비만의 원인이라면 비만을 해결하는 방법도 분명하다. 야식을 끊고 단식하는 것이다. 단식 또한 강력한 호르메시스 효과를 발생시킨다. 우리 몸은 가벼운 스트레스나 미량의 독소에 노출되면 더 큰 스트레스나 독소의 저항력이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이를 호르메시스라고 한다. 백신을 통한 면역력 형성이 이러한 효과를 활용하고 있다. 채소를 먹으면 채소가 곰팡이나 세균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파이토케미칼 식품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 항산화 항염 작용을 하는 것도 호르메시스의 일종이다. 단식도 호르메시스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단식을 하면 우선 노폐물이 제거된다. 과식으로 체내에 쌓여있던 지방과 대사 찌꺼기들이 배출된다. 혈관 내의 독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 동맥경화나 암 같은 성인병 예방도 하게 된다. 단식을 하면 유전자도 젊어진다. 림프구의 면역 활성이 높아지고 면역세포인 백혈구가 증가한다. 용선이나 부신의 중량이 꺼져 면역력이 강화된다. 만병과 노화의 근원인 산화독을 방지한다. 하루 한 끼 단식하면 활성산소를 13% 줄인다. 단식은 단식하는 시간에 따라 몇 가지 구별이 있다. 일주일에 이틀씩 단식하는 단식이 있고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을 단식하고 8시간 먹는 방식도 있다. 저녁을 일찍 먹고 다음날 점심까지 먹지 않는 아침을 거르는 방식이다. 공부를 하면서 나도 야식의 백개무익함을 알았고 단식의 효과를 알았다. 바로 실천에 옮겼다. 저녁밥을 일찍 먹고 그 뒤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과일과 채소를 먹을 때까지 철저히 지켰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야식을 즐겼는지 끊고 난 뒤에 알았다. 저녁을 먹은 뒤 가볍게 걷고 나면 이내 배가 출출해지고 구미가 당겼다. 음식점 앞을 지날 때는 풍겨나오는 냄새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도 먹지 않았다.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보내자 적응이 되었다. 먹을 게 없다니요. 고기도 안 먹고 생선도 못 먹고 분식도 안 되고. 그럼 뭘 먹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걱정했다. 이해가 된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현미 잡곡밥에 채소만 먹으니 나도 고역이었다. 그래서 나도 유튜브를 검색해 요리법을 찾았다. 이참에 식물식 전문 셰프라도 돼야겠다라고 작심하고 매달렸다. 영상을 틀어놓고 따라하면서 식물식 요리를 배웠다. 공부를 하기 전까지 내가 접한 채소는 얼마 되지 않았다. 배추, 무 등을 비롯해 일반 사람이 알고 있는 정도였다. 그러나 공부를 해보니 채소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다. 샐러리, 파슬리, 세발나무, 비트, 콜라비 등등. 관심을 갖고 요리하다 보니 채소마다 맛과 향이 달랐다. 조리 방법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졌다. 그러니 육류와 생선을 끊으면 먹을 게 없다는 것은 무지의 변명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또 말한다. 그렇다 해도 맛이 없잖아요. 나는 말한다. 익숙해지면 입맛이 변합니다. 내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은 주말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그분은 시력이 좋지 않아 운전을 못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가서 토요일 아침부터 농장을 돌보고 돌아온다.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땐 기가 막혔다.
지금은 아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도 한다. 형님, 그분은 이곳에 와서 텃밭을 일구는 것뿐 아니라 오고 가는 과정까지 즐겼던 것이다.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암세포가 종양으로 성장하는 데는 십수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니 치유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30년 이상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종양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길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나는 최소한 1년, 길게는 3년까지를 1차 관리 기간으로 설정했다. 그 지인이 생각났다. 오고 가는 과정까지 즐기는 그분처럼 나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치유의 과정을 즐기기 위해 노력했다. 음식관리, 운동관리를 암을 치유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았다. 나는 내가 먹는 음식을 직접 준비하고 조리한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니 어쩔 수 없기도 하다. 하지만 그 때문만은 아니다. 나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 음식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침마다 걷고 뛰는 것이 즐겁고 기쁘기 때문이다. 아침마다 걷거나 뛰는 시간을 나는 성찰과 수련의 시간으로 삼았다. 가까운 공원이나 숲길을 걸으며 천지의 새벽 기온을 만끽했다. 걷는 동안 동서양의 사상과 철학을 비롯한 관심 분야의 강연을 들었다. 클래식 음악을 듣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했다. 그러니 내게 있어 일상 치유는 암을 치료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었다. 나를 찾고 내 몸과 마음을 재생시키는 수양이자 영성의 시간이었다. 매일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았고 힘이 들지 않았다. 1년 내내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